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20장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결정위원회에서 첫 단계를 봤어요. 단순 모형.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어서 9편 화폐금융이론입니다. 거기서 3계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에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고, 22장이 화폐 공급, 23장 화폐 수요, 그리고 이자율 결정 이론. 자, 그럼 그 얘기부터 좀 해보십시오. 왜 갑자기 화폐 금융 이론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전학파하고 케인즈 단순 모형을 봤습니다. 예, 케인즈 근데 단순 모형의 이제 특징은 유효 수요 이론이죠. 수요에 의해서 생산과 소득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 잉여 생산 능력은 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니까 수요가 생산과 소득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근데 요거 이제 단순 모형을 한 단계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하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케인즈 오리지널, 케인즈 교수님 스스로 오리지널 얘기는 수없이 많이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소비 수요 이자율 탄력도,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를 어떻게 보았다? 그렇죠. 작다 이거야. 작다. 단순 모형에서는 이걸 아예 0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이자가 전혀 소비 투자 유예수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런데 케인즈 오리지널 모형에서는 그렇진 않다 이거지. 영향을 준다. 주는데 그 크기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 모형에서는 아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되겠죠. 이제 단순 모형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 소비나 투자의 이자율의 영향을 이제 살펴봐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도 그렇고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케인즈 단순 모형보다는 케인즈 오리지널 모형, 요거 현실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투자와 저축이죠. 실물 자본에 대한 임대료, 그게 이자율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케인즈는 화폐라는 서비스 가격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돈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돈 자체를 빌리고 꾸고 하는 과정에서의 가격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 케인즈의 이자율은 화폐적 이자율이다 이거야. 고전학파는 실물적 이자율, 실물 자본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인데,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실 경제가 소비 투자에 이자가 영향을 준다. 근데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 오리지널 이론을 공부를 한다. 또 아니면 한 단계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화폐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하고 동시에 봐야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4%냐 5%냐에 따라서 유효 수요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면은 소비, 투자, 유효 수요가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제 현실 경제 한 단계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요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화폐 금융론 얘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얘기는 이제 국민소득 결정 이론은 잠시 유보를 해두고 이자율 자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 금융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9편에서 이자율 결정 이론 보시고, 이거하고 앞에서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봤던 거하고 합쳐야 되죠. 합쳐서 이제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상호작용을 통한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화폐 금융론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화폐 금융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석 주제가 되겠죠. 화폐 시장에서 이자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되고, 또 국민소득 결정 이론 그 흐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또 이 자체도 중요하죠.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화폐 경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를 우리가 흔히 비유하기를 인체에 있어서 혈액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순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육이나 골격이 말이죠, 튼튼해도 순환기 이상이 생기면 그죠, 큰 야단 맞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시장 경제와 더불어 화폐 경제란 말이죠. 사회주의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가 큰 기능을 하지 않아. 은행도 의미가 없고. 예,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화폐 경제가 중요해. 그래서 이 화폐 금융론이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경제학과 같으면 2학년 때 한 학기를 배우죠. 대학원 같으면은 말이죠. 이게 한 1년씩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시경제학에 있어서는. 다른 경제학과에서는 이걸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는 워낙이 영민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하루에 끝장을 내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시경제학의 실력은 화폐 금융론 실력이다. 그런 말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서 해야 되겠어요. 요게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화폐 경제 속에서 살지만은 또 실제 이론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요걸 오늘 화금론 얘기를 모두 한번 끝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장부터 보십시오. 21장은 이제 화폐 금융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돈과 금융기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걸 이제 영어로 보통 얘기할 때는 money and banking 그래요. 두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뭐냐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이고 그 다음에 banking은 banking industry 금융산업에 관한 얘기죠. 금융산업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거의 다 가 있는데 우리가 금융산업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금융 부분이 우리 실물 부분을 말이죠. 충분히 백업을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 금융기관들이 아직 전부 부실해서 해나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뱅킹 인더스트리 금융산업에 관한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론에서는 그 금융산업에 관한 얘기도 뭐 간단하게만 단어 한두 개만 보는 정도로 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21장은 간단한 얘기 정리만 좀 합시다. 자, 1절 얘기는 말이죠. 교과서 그냥 넘기면서 한번 봅시다. 돈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돈. 옛날 같으면 자본주의 초기 단계 그런 경우라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 그렇죠? 그것만이 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금융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수행하는 기능 중심으로 돈이라는 걸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쭉 봅시다. 화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거기 이제 빨간 글씨로 쭉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 교환의 매개 수단. 일상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냐 이거죠. 거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 단위 또는 가치 척도. 회계 단위. 기장할 때,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쓴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가치의 척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기계 한 대를 구입했는데 기계 한 대 사왔다. 무지하게 좋은 기계다. 이렇게 쓸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그 물건의 가치라는 것을 결국 화폐 단위로, 그렇죠? 회계 단위로서 기록한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셋째는 장래 지불 표준. 요건 이제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런 것을 갚는 수단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짜장면 외상으로 사 먹고 그다음 나가서 갚는데 짜장면 여기 있어요. 어제 잘 먹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없잖아. 돈으로 갚아야 되지. 그 갚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 넷째가 가치의 저장 수단. 요건 말이죠. 재산으로서의 돈이죠. 우리가 흔히 동산, 부동산 그러죠. 재산을 분류할 때 부동산은 땅, 건물 이런 거고 동산이 돈이나 무슨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죠. 예금 증서. 이제 그러한 화폐, 돈 쌓아두면 이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정리해둔 대로. 일상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 플러스, 거기 이제 안 써놨는데, 플러스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기능과 말하자면 지불 수단, 기능으로서의 돈. 이 두 가지를 화폐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교환 경제를 발달시켜 왔겠죠. 쭉. 그 과정에서 화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최초의 거래는 물품 화폐로 일어났을 거다. 그죠? 그렇죠. 물품. 돈이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품 화폐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교환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 전에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서로 필요한 대로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데, 그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품 화폐가 나왔다, 이거죠. 그 물품 화폐 보통 어느 나라나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소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소금. 그러니까 이제 물품 화폐로 쓸 수 있는 것은 변질이 안 되죠. 속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물품화폐로 썼는데 대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속일 수 없겠죠. 이 소금은 원래 좀 싱거운 소금이야. 이거 받아. 그렇게 속일 수 없다 이거야. 근데 물품화폐 불편하겠죠. 소금 쥐고 가다가 쏘내기만 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나오는 게 금속화폐. 근데 이제 금속 중에도 녹이 안 나는 거, 금과 은이 쓰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금속화폐도 그죠, 불편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그러면은 이 금덩어로 들고 다니는 게 이제 무겁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폐로 나오게 되는데, 금속화폐도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칭량화폐, 하나는 주조화폐. 칭량은 들고 댕기다 말이죠. 덩어리째 들고 댕기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무게를 달아서 지불한다 그지. 칭량. 불편하죠. 거래할 때마다 이건 구람이 얼마냐 이거 서로 따져야 돼. 그러니까 주조화폐. 금화, 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정확하게 그람수를 달아,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건 5g짜리 금화다, 이건 10g짜리 금화다, 주조해내는 거죠. 근데 그냥 내놓으면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도안도 새기고 말이야. 이게 이제 주조화폐가 되겠습니다. 금화, 은화. 그런데 이거 금화, 은화 무겁죠? 들고 다니기. 그리고 또 멀리 갔는데 인걱정이만 나오면 다 뺏기고 말이야.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지폐 형태입니다. 그럼 지폐도 처음 초기 형태는 태환 지폐, 불태환 지폐가 나뉘게 되는데, 태환, 불태환. 태환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10g짜리 100개를 가지고 내가 부산에 오징어 사러 간다 이랬을 때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죠. 잊어먹을 염려. 그러니까 요거를 예를 들어서 공인된 기관에 갖다가 맡긴단 말이에요. 그거 한국은행이라고 해봅시다. 한국은행에 갖다 맡기고 요거를 맡겼다는 증서를 받으면 되겠죠. 10g짜리 하나 맡길 때 종이 쪽지 하나씩 물품 보관증 형태로 그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g짜리 100개 맡겼으면 이걸 들고 갈 게 아니라 여기다 맡겨놓고 한국은행이 발행을 한 물품 보관증 100장을 받아서 품에 놓고 간다.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부산의 한국은행 지점에 가서 요걸 제시를 하고 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지폐를 우리가 태환 지폐라고 한단 말이야. 태환. 그러니까 그 지폐를 가지고 가서 한국은행에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그럼 바꿔준다는 얘기지. 초기에는 태환 지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관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불태환이야. 자, 그럼 이 지폐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태환 지폐의 가치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그 액수만큼 돈을 발행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이 가치를 보장해 줘. 근데 얘는 이제 한국은행에 갖고 가도 안 바꿔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종이 쪽지에 불가능하고. 근데 그 가치는 누가? 법이죠, 법. 그래서 요게 법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그렇죠? 그 법적인 기능에 의해서 가치가 보장이 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라는 게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법화입니다. 그전에는 금화, 은화, 태환 지폐에다가 지금은 태환 지폐인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겠죠. 지금은 전부 불태환 지폐이고 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금 화폐가 나오고요. 예금 화폐라는 것은 예금해놓고 당좌수표나 가계수표 끊어서 거래하고, 지금도 그거 필요 없죠. 이제 또 전자화폐, 이제 비밀번호 하나만 외우면은 결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요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폐 시대 때 요게 우리 보게 되면 환율 제도하고 바로 연결을 맺게 됐습니다. 한번 잘 보자고요. 태환 지폐는 어때요? 태환 지폐의 특징은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돈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을 중앙은행이 보관하고 미국은 1달러를 발행을 했다. 한국은행은 1g을 금을 보유하고 1,000원을 발행을 했다. 그렇죠. 똑같은 금 이론에 대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별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금의 가치가 서로 똑같겠죠. 그리고 그 태환성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각국별 환율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환율 제도다 이거지. 그죠? 고정환율 제도가 되는데
불태환 시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금 발행하지 않죠. 이거에 의해서 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때 환율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태환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변동 환율 제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국별 사이의 화폐 가치를 누가 그렇죠?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단 말이지. 이제 불태환 시대 때는 변동 환율, 태환 시대 때는 고정 환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걸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가 대개 보면은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이때는 자본주의 대개 중요한 국가들이 전부 태환 지폐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렇다고 대개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고정환율 제도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때가 조금 이제 얘기가 되는데 잘 한번 봅시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70년대 초반 이럴 때까지 이때는 말이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연합국하고 파시오 국가들하고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연합국이라는 것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 해가지고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었죠. 연합국인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각각 딴 주머니 차는 거죠. 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사회주의. 그 사회주의는 뭐 바르자와 그 동맹국가들 이렇게 해서 동유럽으로 가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모여서 합의한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이제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동맹국끼리 이러이러한 경제 질서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만드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서 하는 거죠. WTO, 그 다음에 IMF, IBRD. 이게 세 가지 국제기구인데요. 요거는 무역기구죠. IMF는 국제통화기금, IBRD는 세계은행이에요. 요건 선진국이 출자해가지고 자본주의 후진국 경제개발을 위해서 자금 융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WTO는 사실 최근에 와서 정식 기구가 됐죠. 그 전에는 가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하여튼 요 세 가지예요. 요건 무역기구고, 요건 국제금융, 요건 세계은행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 브레튼 우드라는 동네에 모여서 요런 체제를 가지고서 자본주의끼리 잘 해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브레튼 우드 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는 뭐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것이 요게 바로 이제 저런 거하고 관련을 맺겠죠. 그럼 IMF 체제에서 브레튼 우드 IMF 체제에서 결정했던 것은 뭐냐면은 달러는 태환하기로 하자. 달러만 태환.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와 달러는 고정환율로 묶어놓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 차이점이 뭐겠나 보면은 이 시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계 중요한 모든 나라들이 각각 어떻게 돼? 자기 나라 돈을 태환 지폐로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IMF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한국은 금 보유 보관 의무를 지지 않는 거죠. 지지 않고 그 대신 달러만 금을 보관하고 발행을 하고 달러와 원은 어떻게 돼요? 고정환율로 이렇게 묶어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원화도 간접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태환. 그렇죠? 이제 구속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시기도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이 시기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셈이니까 이때도 고정환율 제도란 말이야. 이제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달러 태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계 교역량이, 거래량이 많아졌는데 그거 결제하기 위한 달러가 필요하고 그럼 미국 연방은행이 전 세계에 필요한 모든 달러를 다 어떻게 돼요? 금으로 보관하고 달러를 발행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그 달러 태환을 포기하게 되니까 이게 야단났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IMF, 아까는 브레튼 우드 체제고 이번에는 킹스턴 체제 그런단 말이야. 요 킹스턴 체제에서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궁극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지. 궁극적으로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금방 가게 되면 난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관리 변동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변동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죠? 과거처럼 고정 환율 제도는 아니야. 이제 변동하는데 당국하고 IMF하고 잘 합의해서 큰 급격한 혼란이 없도록 말이죠. 관리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폐가 태환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 통화 질서에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태환 지폐는 각국별로 다 전부 금태환하는 거니까 이때는 고정 환율로 묶여 있고 요때 IMF 브레튼 우드 체제 시절에는 달러만 태환하고 달러의 고정 환율로 묶어놨다가 이제 미국도 달러 태환을 포기해버렸으니까 지금은 변동 환율 제도다. 근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킹스턴 체제야.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 변동이지. 근데 이제 그 199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부터는 중요 국가들이 거의 모두 다 이제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갔고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제 명실공히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 화폐의 그 변천 과정하고 환율 제도는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 나중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는 한번 쭉 읽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665페이지 통화량의 측정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뿐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파생 금융상품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666페이지의 통화 지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 잘 외워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쭉 나열되어 있죠. M1 통화, M2 총통화, 그 다음에 66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M3 해가지고 총유동성 그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통화 M1이 가장 이제 소극적으로 정의한 통화죠. 돈이지. 한번 내용을 봅시다. 통화 M1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라고요? 예, 민간 보유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래서 현금 통화, 예금 통화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우리가 M1 통화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얘기할까요? 은행의 요구불 예금. 요거 우리가 잘 알죠? 흔히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 거기다가 민간 보유 현금, 현금 통화를 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민간 보유. 여기서 민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 개념하고 다르죠. 지금까지 민간은 정부 부문하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은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지. 그래서 금융기관과 민간으로 나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경제주체를 다 민간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우리가 현금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저 공무원들이 공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 이것도 민간 보유 현금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금 통화라고 안 하고 그거는 지급준비금. 메모 하나 해놓으시죠. 민간이 아닌 것은 금융기관이야. 그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지급준비금이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급준비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지급준비 그러니까. 예금주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서 내 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현금 통화라고 하지 않고 지급준비금입니다. 그게 M1이고요. 자, M2 총통화는 어떻게 된다는 거라고요? M1 플러스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 뭐요? 준통화를 더해. 준통화란 뭐라고?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아까 요금을 예금하고는 다른 거죠. 요건 정기 예금, 각종 적금, 부금 듣는 거 이런 게 이제 저축성 예금 되겠죠. 그 다음에 거주자 외화 예금. 느낌이 오나요? 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수출하고 달러를 받았는데 보통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 그걸 다 원으로 바꾸어서 예금했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달러를 그냥 갖다가 예금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업자라면은 국내 경제 활동하는데 원화로 사용해야 되잖아. 근데 굳이 불편하게 달러 자체로 거주자 외화 예금 한다면은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여기 경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환율이 막 급격히 변동하고 그런 경우라면은 거주자 외화 예금 달러로서 직접 이제 이렇게 보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외환 보유고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중앙은행 달러, 중앙은행 소유의 달러고 그렇다면 거주자 외화 예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그 개인 거죠. 이건 외환 보유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는 M3입니다. 이걸 우리 총유동성 그러는데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총유동성은 총통화 M2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비통화금융기관 예서금. 두 번째는 금융채권. 세 번째 상업보험 매출. 네 번째가 양도성 예금증서. 요거 CD라고 하는 거죠. CD. 그 다음에 환매채 써놓으세요. RP라고 하는 겁니다. RP. 그 다음에 플러스 표지여움. 요거 외워놔야 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M2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비통화금융기관 예서금. 그 다음 금융채권. 그 다음 상업보험. 그 다음 CD. 다음 RP. 다음 표지여움. 요거 쭉 더해놓으면 M3. 자,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당국이 관리하는 중심 지표는 뭘까? M3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M3를 당국이 관리하는 중심 통화 지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98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M3를 그 전에는 뭐 M2 또는 뭐 MCT 여러 가지 그런 거 조금씩 이제 실무적으로 바뀌어서 사용하다가 이제 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M3를 중심통화지표로 삼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1, M2, M3는 꼭 외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쭉 붙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1장 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화폐 기능이 뭐냐, 그 다음에 그 화폐의 변천 과정, 그것과 환율 제도, 그 다음에 화폐 정의, M1, M2, M3 요 중심으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9페이지 보면 2절에 금융과 금융기관, 이게 아까 얘기한 뱅킹 인더스트리 문제죠. 금융산업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간단한 용어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우선 말이죠. 그 밑에 보면 금융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finance, 금융.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융이란 뭐라고? 자금의 융통이야.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하고 다른 건 뭐냐면 보통은 실물 거래 반대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매개 수단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실물 어떤 교환이 없이 그냥 돈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은 결국 빌려주고 꾸고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차입, 대여를 말합니다. 그러면 671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그런데 돈을 빌리고 꾸어주고 하는데 그 670페이지 보면 직접 금융, 간접 금융 하는 게 있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하는 것은 직접 금융일까, 간접 금융일까? 내가 은행에 가서 직접 융자 받았으니까 직접 금융이다. 그러나요? 그거는 간접 금융이다. 이제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하죠. 은행 같은 것이 금융중개기관인데 그 중개기관을 통해서 내가 예금하고 빌리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누구한테 꾸어지는지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알 수도 없고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서 빌리는 사람은 누구 돈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간접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금융은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죠. 주식 채권입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회사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삼성이 삼성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 말은 나한테 돈 좀 꺼달라 이거죠. 그러면 삼성이 발행한 회사채를 샀다는 것은 뭐야? 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되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샀다. 자, 그래서 그것이 직접 금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를 금융이라고 하는 게 직접 금융으로 가는 게 좋아요? 간접 금융하는 게 좋아요? 직접 금융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만은 근데 아직 채권시장은 아직 그렇게 활성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활성화돼 가지고서 굳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자기 명의로 직접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선진적인 금융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71페이지 보면 금융시장, 거기 보면 이제 단기, 그 다음에 장기 금융시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1년입니다. 상환기간이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콜 금리, 콜 시장, 그 소리 많이 들어봤죠? 한국은행에서 뭐 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 콜 금리는 뭐냐 하면 콜 시장. 콜 시장은 금융기관끼리 돈을 빌리고 꾸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 2주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뭐 갚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침에 빌렸다가 오후에 갚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5분짜리 콜도 있답니다. 5분만 꿔주라, 5분. 그러면 연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연을 분으로 계산해서 5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금융기관끼리 말이죠. 아주 신속하게 빌리고 꾸고 필요할 때 일어나는 것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금융기관 사이의 금리가 변화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금리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콜금리를 조정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간 금리 변동, 그것이 이제 일반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조절 수단으로서 콜금리를 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아주 초단기죠, 지금. 초단기. 하루, 여기서 길어봐야 2주 정도니까 초단기고, 그 다음에 장기는 1년 이상 상환기간을 갖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우리가 보통 나눌 때 거기 있는 대로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 그렇게 둘로 나누죠. 67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 말이죠. 거기 한번 봐봐. 통화금융기관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현금과 예금 통화 창출 기능이 있다. 비통화금융기관은 그 기능이 없다 이거지.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통화금융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현금, 예금 창출 기능이 있는. 그럼 보십시다. 현금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은 어디가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이고, 예금은행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일반 예금 시중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창출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대출. 그래서 이제 나누면은 중앙은행은 현금 창출, 예금은행은 예금 창출 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이다. 비통화 금융기관은 그런 것이 없는 은행이다. 그래서 간혹 이제 나오는데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뭐 우리가 알겠고 예금은행은 크게 일반은행이죠. 우리가 보는 일반은행과 그 다음에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수은행이 어떤 게 있다고? 중소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수축협이죠. 농수축협. 자, 요것이 이제 특수은행이다. 그래서요, 일반 시중은행하고 산업은행, 그 다음에 농수축협,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통화금융기관,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개발기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봐. 투자기관, 그래서 쭉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이제, 비통화금융기관인데, 근데 이제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산업은행.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그게 67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그거는 통화금융기관이 아니고 개발기관이라고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게 간혹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요거는 통화금융기관이 아니다 이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일반 국민에게 대출 안 하는 은행이다. 누구한테 대출해? 산업은행은 기업이죠. 기업에 대출하고요.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은행입니다. 수출은 전부 이제 그 외환, 그렇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수출입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은행은 개발기관이고 통화금융기관이 아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죠. 다른 것들은 그 교재를 한번 쫙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요 정도 제가 말로 간단히 해 지나갔는데 요 정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봐. 처음부터 쭉 읽어. 그래서 개념 요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1페이지에 22장 통화 공급 얘기를 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화폐금융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왜 화폐금융론인가? 이유. 이자율이죠. 케인즈는 이자가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그럼 왜 이자율을 봐야 된다고요? 이자율 분석의 필요성은? 그렇죠.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던 케인즈 단순 모형의 현실화죠. 그렇죠. 이자율이 왜 중요하다고? 실제로 보면은 민간 소비나 민간 투자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는 케인즈가 볼 때 화폐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화폐 금융론을 하는 건데, 화폐 시장 분석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공급 측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 분석해서 이자율 결정,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통화 공급입니다. 통화 공급. 그럼 우선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지. 통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시장하고 다른 점 하나가 있어. 다른 시장에서는 말이죠. 이 수요 공급은 전부 뭐죠? 앞에서 다른 시장에서는 유량이죠. 기간이 정의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모든 시장의 수요 공급은 유량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만은, 돈의 수요 공급만은 유량이 아니라 저량입니다. 스톡.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통화 공급량,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존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존재량. 통화 수요, 보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수요 공급은 서로 뭐 같은 얘기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존재량입니다. 보유량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잔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통화 공급량, 통화 수요량,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양이다. 잔고다 이거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아마 신문에 많이 봤을 텐데 잔고를 평균 잔고다. 그래서 평잔, 평균 잔고, 또 말잔이라는 것도 있죠. 말일날 잔고야. 그래서 말잔, 잔고 개념이다.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 평균 잔고는 뭘까? 12월 평균 잔고.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나라 그 돈의 존재량이 달랐겠죠. 그걸 한 달 평균 낸 게 평균 잔고고, 말잔은 말일날, 12월 31일 날 존재했던 잔고. 그래서 요거 스톡이다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수요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은 잔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통화 공급량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통화량이다 이거지, 그렇지? 잔고입니다. 잔고인데 요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잔고는 기준에 따라서 M1, M2, M3로 나뉘었죠. 그럼 복습. M1은 뭐지? 한번 불러봐봐. M1은 현금 통화와 플러스 뭐지? 요구불 예금. 그렇죠? 요구불 예금이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현금 통화는 뭐라고? 예, 민간 보유 현금.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누구다? 예, 금융기관이 아닌, 그죠?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언제든지 지불 요구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예금이죠. 자, M2는 뭐가 되죠?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 준통화라는 것이었죠. 준통화. 통화에 준하는 게 있다. 두 가지. 내용은 뭐였지?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외화 예금.
그쵸? 요 두 개를 더하면은 준통화. 그 다음에 M3는 뭐나? 요건 M1이고, M2, M3는 요 M2에다가 플러스 뭐요? 다 외웠어야 되죠? 예,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통화기관이 아닌 비통화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각종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축상품. 요거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였지? 금융채권, 상어보험, CD, RP, 표지요금. 그쵸? 이거 다 외워놔야 돼. 다시 한번 봅시다. M3 어떻게 구한다고? M2에다가 뭘 더해? 비통화금융기관의 저축상품들 있고, 그 다음에가, 그 다음,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니까? 내 얼굴 보지 말고 책 뒤져봐. 그 다음에 뭐야? 금융채권, 그 다음이 상어보험, 그 다음 CD, 그 다음에 RP, 그 다음이 표지요금. 그런 거 쫙 더한 게 M3다. 그 중에 중심통화지표는 M3. 그렇죠. 총유동성 M3야. 자, 그럼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통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화량, 오늘 잔고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알고 싶다. 근데 통화라는 것을 범주별로 구분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현금 통화 있죠? 현금 통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거 전부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현금과 예금이다. 이거지. 넓은 의미로. 그렇지. 요거 저축 상품들이죠,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 통화 공급량 하게 되면은 크게 보면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 우리나라의 현금 통화량과 예금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 가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한 나라의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를 결정짓는 돈은 본원 통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어로 Reserve Base, RB 이렇게 씁시다. 노트 필기 좀 잘해주세요. 본원 통화. 이 본원 통화로부터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가 창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본원 통화부터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 본원 통화 정의하겠습니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온 돈을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본원 통화란 뭐라고?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온 돈이다 말이에요. 이게 본원 통화야. 자,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본원 통화란 뭐다? 예, 이것으로부터 현금과 예금 통화가 창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성능 화폐, 슈퍼머니, 뭐 하이파워드 머니 그러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공부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시중에 나온 돈 나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공급 경로죠. 나오는 경로. 그 다음에 나온다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 자, 먼저 공급 경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왔다. 그랬는데,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 왜 나왔어? 그냥 나와봤어. 다시 들어갈 거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올 거다. 네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 자, 우선 첫 번째 말이야. 정부에게 대출해 줄 때. 어제 우리 재정정책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 나왔었죠. 정부가 중앙은행에 가서 돈을 차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중앙은행이 예금 받는 은행이 아니죠. 그럼 무슨 돈으로 빌려줘? 찍어서 빌려준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출해 줄 때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다 이거죠. 은행이 한국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 필요할 때는 말이죠. 한국은행에 가서 빌릴 수 있다 이거지.
이거 우리 참 뼈 아픈 기억이죠. 우리가 외환위기 과정에서 보면 은행이 전부 부실화됐죠. 예, 그 과정에서 은행이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특별융자금, 한은특융 하는 것입니다. 특별융자금. 뭐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공적 자금 투입했다는 게 바로 저겁니다. 은행이 부실, 부도, 파산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형태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출자해버렸죠. 한국은행이 돈으로 출자했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 출자금이 70%가 넘는다 이거지. 그건 완전히 그건 지금 뭐 사은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기업이지 공기업. 그렇게 출자해 주는 것은 물론 다르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하여튼 은행이 그렇죠. 뭔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이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요게 또 중요한데 국제 수지 영어로 Balance of Payment이라고 봅시다. 얘가 흑자 날 때. 이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기타 자산을 매입할 때. 예, 기타 자산은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말이죠. 뭐 지점 짓기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지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한국은행이 무슨 뭐 수익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돈으로 그저 찍어서 그것을 매입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기타 자산 매입. 근데 이건 뭐 물론 그 액수가 크지 않겠죠. 중요한 건 위에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오는 돈을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본원통화는 어느 때 나온다고? 공급경로. 첫 번째. 대출.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대출. 세 번째. 국제수지에서 흑자 날 때. 네 번째. 한국은행이 기타 자산을 매입할 때. 오늘 외울 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외우고 가야 돼. 뭐 다른 건 우리가 알겠고 국제수지 흑자 얘기 좀 해보십시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시는데 자, 국제수지에서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이거 우리가 잘 알죠, 개념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정확히 챙겨보자고. 여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외국과 거래하죠. 국내 거주자가 외국과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외환. 물론 외환이 달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니까 나 달러라고 말할게요. 그럼 국내 거주자가 외국 누구와 거래한단 말이야. 그 거래에 따라서 돈이 들락날락하지. 그럼 이렇게 보십시다. 외환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기도 하고 어떤 거래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떤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외환이 유출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이야. 자, 이때 유입액이 많으면 이게 뭐예요? 국제수지가 흑자가 난 거고 유출액이 많으면 적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억 100만 달러가 유입됐고요. 나간 거는 1억 달러가 나갔다. 그렇다면은 유입액이 더 많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순유입 그러는데 순유입 얼마 됐다고? 그죠? 100만 달러가 우리나라로 순유입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외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죠. 하여튼 달러 유입액이 더 많았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 유입된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거주자들이 막 다른 나라 거래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에 가서 마감 딱 해보니까 100만 불이 유입됐다. 순유입됐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국내 거주자니까 국내 경제활동을 위해 가지고 얘를 어떻게 했을까? 그죠? 자기 거래은행에 갖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 달러를 흔히 말하기를 달러를 판다 그러죠. 달러를 팔고 어떻게 했을까? 원을 매입한다 이런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환 취급 기간이 있단 말이죠. 보통은 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100만 불을 가지고 있게 된 그 경제 주체는
외국환 취급은행에 가서 달러를 팔고 원을 매입한단 말이에요. 바꿨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환전이라고 이해해도 좋고. 자, 그러면 이 은행이라고 합시다. 이 은행은 또 어떻게 돼? 100만 달러 갖고, 그렇죠. 이것도 국내 경제 활동 하려니까 달러로 하는 게 아니죠. 달러로 대출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취급기관은 다시 이 달러 들고 어디로 가? 한국은행 가겠죠. 중앙은행. 그래 가서 달러를 갖고 원을 매입했다. 환전했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부분 흑자 났다. 이 달러가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고 그 대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어떻게 원이 시중으로 풀려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원통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대외거래에서 흑자가 나게 되면 이 달러가 차곡차곡 한국은행에 가서 쌓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원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나라 돈이. 이게 본원통화 공급이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흑자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국제수지 흑자가 나면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고 본원 통화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 한번 해볼까? 만약에 유출이 더 많다.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온 건 1억 불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간 게 1억 100만 달러가 나갔다. 그렇다면 100만 불은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 대외 거래에서 다른 나라에게 100만 불 지불해야 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100만 불을 외국에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 사람이 원을 들고 갔겠죠. 원으로 갖고 가서 어떻게 돼? 달러로 바꾸어 그래서 이걸 외국으로 지불한 거죠. 그러면 이 은행은 이 달러가 어디서 났어? 역시 원을 갖고 가서 그렇죠? 한국은행에다 주고 달러를 바꿔 나온 거지. 자, 그럼 봐봐. 이 경우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국제수지가 적자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 본원 통화량이 줄고 외환 보유고도 줄었겠죠. 그래가지고 달러가 순유출되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이제 대외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아까 그 얘기 합시다.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거주자 외화 예금이 있었죠? 그건 뭐나? 이 100만 달러를 유입한 국내 거주자가 아까는 갖다 놓고 원으로 바꿨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100만 달러를 갖다가 자기 명의로 예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본원 통화량 변화가 없겠죠. 그대로 놔뒀으니까. 그리고 요 달러는 누구 달러예요? 한국은행 거 아니죠. 이 사람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외환 보유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국제수지와 본원통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얘기지만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달러가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 어느 쪽이 많냐에 따라서 본원통화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게 되는데 마지막 정리할 게 이거 한번 봐봐.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유입 유출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거래를 둘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 종류로. 국제수지표상에서 분류할 때 둘로 나누죠. 어떤 거래? 첫 번째가 경상거래, 두 번째는 자본거래죠. 요 뒤에 이제 국제수지에서 잘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간단히 정의해서 경상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수입 수출이죠. 자본거래는 아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말을 썼죠. 국제금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경상거래와 관계없이 돈 자체가 왔다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어. 경상거래란 재화와 용역의 수입 수출이다 이랬단 말이지. 그럼 이제 말해주세요. 그러면 경상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유입된다. 어떤 거래일까? 수출이요, 수입이요? 그렇지, 수출. 경상거래를 통해서 달러가 나갔다는 말은 뭐가 일어났다? 수입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거래는 말 그대로 경상거래하고 관계없이 그냥 달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 유입, 유출 이렇게 정리하자고. 자본 유입이죠. 자본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자본이 유입되었다.
유출되는 경우는 자본 유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말끔하게 됐지. 그러면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수지 흑자날 때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제 질문에 하나씩 답해 주십시오. 수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수출 증가. 그러면은 본원통화 증대 요인이 되겠지. 수입 증대는 본원통화 감소 요인 되겠죠. 왜 그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 요인이죠. 적자니까 본원통화가 감소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본 유입은 어떻게 된다고? 다른 나라부터 자본이 유입되면 국제수지 흑자 요인, 본원통화 증대 요인이 되겠죠. 자본 유출은 국제수지 적자 요인이지 본원통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국제수지 흑적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됐죠? 이것이 본원통화 공급 경로야.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달러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원통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국제수지 문제는 말이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손으로 쭉 써가면서 좀 현실감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 하나 정리해놔. 국제수지 흑자이면 본원통화가 증가된다. 그렇다면 흑자 요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출, 수입 어느 쪽이 많을 때? 수출이 많을 때. 수출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 때. 그 다음에 자본, 유입, 유출 어느 쪽이 많을 때? 자본이 유입액이 많을 때. 이럴 때가 국제수지 흑자, 본원통화 증대 요인이 된다. 그치? 자, 이래서요. 본원통화가 현금과 예금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급이 된다. 창구를 통해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것이 말이죠. 이런 이유로 나왔어요, 이제. 나오면 어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존재 형태.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은 어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어서 봐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있다가 보죠, 그러면.